조영사, 소리 내면 진짜 끝장이에요. 가난한 고아 소년이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 회장을 낡은 컨테이너 속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고 무장한 괴한들이 쇠파이프로 컨테이너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둘 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선 회장님 돈보다 내 믿음이 더 가치 있어요. 17세 소년이 JK그룹 회장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한 채 야적장에 갇힌 백만장자와 병든 동생을 위해 범죄자들의 뒤처리를 해주며 살아온 고아 소년. 생존을 위해 손을 잡은 이 둘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배신과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백만장자에겐 진정한 가족을, 소년에겐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러한 작은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JK그룹 강도준 회장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늘어선 야적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장, 이 부지 매입건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나? 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늘 결정을 내려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운전석의 최성재 실장이 백미러로 도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계약서 검토가 끝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준이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반발이라니.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물류 터미널 건설은 우리에게 필수야. 잠시 말을 멈춘 도준은 화면을 탁 닫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반드시 가야 할 길이야. 최성재가 핸들을 돌리며 야적장 입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오늘같이 직접 나오실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저 혼자 와서 확인해도 충분했을 텐데요. 조심스레 던진 말이었지만 혹시 모를 불안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게 있어. 특히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고. 도준은 짧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경영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만 믿고 움직이다가 크게 다친 경우도 많아. 도준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군. 그의 이마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차량이 야적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내비게이션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최성재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습니다. 최성재가 내비게이션을 만지작거렸지만 화면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그는 몇 번 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치가 안 잡힙니다. 도준이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신호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장, 통신이 안 되는데? 도준의 말투가 이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전파 방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성재는 창밖을 한번 훑어보고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곳은 워낙 장비가 많아서요. 최성재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회장님.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주는 혼자 차 안에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높이 쌓인 컨테이너들 사이로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건가? 도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차량 뒤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 도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확인 끝났나? 도준이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려는 순간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차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뭐야 이게?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도준이 중얼거리며 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명이 운전석 문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나와. 복면을 쓴 사내가 쇠파이프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다쳐. 도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해? 그러나 그의 말은 컨테이너 사이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도준은 본능적으로 반대편 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어나와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저기야, 놓치지 마. 회장놈이야. 잡아. 도망 못 가. 이 안에서 길 잃어. 뒤에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는 숨을 헐떡이며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 뛰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탓에 금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하. 안 돼, 이러다 쓰러지겠어. 이런 젠장. 도준이 컨테이너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깐만 쉬자. 소리만 안 내면 아직은 괜찮아.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거리는 크레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저쪽인가? 사람들이 있어. 경비면 좋겠는데. 호기심에 이끌려 도주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컨테이너 틈새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형 크레인 아래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커다란 돈가방과 하얀 박스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은 문신투성이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물건 확인 끝났나? 검은 양복의 사내가 담배를 빼물고 말했습니다. 수량도 맞고 상태도 이상 없지? 이 바닥에서 장난치다간 다 죽는 거 알지? 완벽해. 다음 거래는 언제로 잡을까? 외국인이 박스를 열어 흰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떠 쳐도 되겠어. 한국 장사 아주 괜찮군. 도주는 경악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내 부지에서. 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땅을 내가 산다고 했는데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도준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에 걸린 드럼통을 건드렸습니다. 쾅! 둔탁한 금속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뭐야, 지금 소리? 방금 들었지? 쥐냐, 사람이냐? 거래 현장을 지휘하던 독사라는 사내가 즉시 서치라이트를 켰습니다. 강렬한 빗줄기가
도준이 숨은 방향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숨지 마. 다 보여. 독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리 났다는 건 누가 봤다는 거야. 독사가 소리치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둘은 왼쪽, 둘은 뒤로 돌아. 살려두지 마. 본놈은 다 끝이야. 도준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들켰다. 이러다 정말 죽겠어. 누구든 제발 누군가. 바로 그때 바닥의 폐자재 더미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도준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해요. 소리내면 끝장이에요. 지금 숨소리만 커도 바로 들켜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요. 소년의 거친 손이 도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도준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쉿! 지금은 놀랄 때 아니에요. 좁은 컨테이너 틈새 안으로 밀려 들어간 도준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소년에게 떠밀렸습니다. 여기로. 이쪽이야 빨리. 발소리 죽이고. 소년이 녹슨 2번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들어가요 빨리. 지금 망설이면 끝이에요. 도준은 소년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끌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이 재빨리 문을 닫자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문 닫는다. 숨 크게 쉬지 마요.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을 뒤져봐. 분명 이 근처로 들어왔어. 컨테이너 안도 확인해. 문 다 두드려봐. 추격자들이 쇠파이프로 컨테이너 외벽을 무차별적으로 두들겼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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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다. 다음 컨테이너. 진동이 좁은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도준은 극한의 공포에 떨며 과호흡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숨이 안 쉬어져. 소년이 도준의 가슴팍을 세게 눌렀습니다. 진정하세요. 숨소리라도 크게 나면 다 죽어요. 지금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천천히 숨 쉬어요. 소년은 천장의 미세한 틈으로 밖을 살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저놈들 귀가 밝아요. 저놈들이 문을 열려고 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해요. 그 순간 소년이 뭔가를 조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구역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이제 시선이 저기로 갈 거예요. 저기 연기 나는데? 뭐야, 저건? 가스 누출인가? 어서 확인해봐. 야, 다들 저쪽으로 가. 추격자들이 연기 쪽으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이 도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틈에 움직여요. 수트 재킷 벗어서 뒤집었어요. 뭐? 흰 셔츠가 너무 눈에 띄어요. 빨리. 저놈들 눈엔 색부터 보여요. 지금은 튀지 않는 게 살 길이에요.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벗어 뒤집어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요. 이제 제 말만 들으세요. 소년이 컨테이너 바닥에 부식된 철판을 뜯어냈습니다. 아래로 어둑한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배수로예요. 이걸로 나가야 해요. 위로 가면 바로 잡혀요. 아래로 가야 살 수 있어요. 배수로라니 그런 더러운 곳을.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긴 사람이 기어다니는 곳이 아니잖아. 죽기 싫으면 따라와요. 소녀는 단호했습니다. 깨끗한 데서 죽을래요? 아니면 더러워도 살아나갈래요? 소년이 먼저 구멍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뒤따랐습니다. 서둘러요. 위에서 소리 커지고 있어요. 배수로는 오물과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도주는 구역질을 참으며 소년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냄새가. 이런 데를 어떻게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지만 앞서 기어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루한 소년이 야적장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요. 소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고개 들면 안 돼요. 소년이 머리 위에 작은 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면 바로 걸려요. CCTV 사각지대를 피해서 가야 해요. 저기 초소에 놈들이 매복해 있거든요. 2명은 숨어 있고 1명은 순찰 돌아요. 타이밍 놓치면 끝이에요. 도주는 놀랐습니다. 이 소년이 야적장의 보안 시스템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보인다고? 대체 너 뭐하는 애야? 너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도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년이 뒤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궁금하면 살아서 물어봐요. 소년이 버려진 마스크와 누더기 점퍼를 도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입어요. 노숙인 행세를 해야 해요. 얼굴 가리고 허리도 좀 굽히고요. 노숙인이라고? 도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를 그런 꼴로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선 회장님보다 거지가 더 안전해요. 소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차린 사람부터 잡혀요. 눈에 띄면 끝이에요. 도주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금색 넥타이 핀과 비싼 시계를 꺼내 쓰레기 더미 속에 묻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겠지. 지금은 목숨이 먼저야. 소년이 낡은 안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신발도 바꿔요. 구두 소리 너무 커요. 도주는 자신의 수제 구두를 벗고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발에 맞지 않아 불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신발은 처음이군. 불편해도 참아요. 소년이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진짜로 벗어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추격자들의 수색망을 피해 야적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은 마치 자신의 집처럼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쪽이에요. 여긴 잘 안 와요. 괜히 들어왔다가 길 잃거든요. 소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소리 줄여요. 돌 밟지 말고 쇠붙이도 피해서요. 마침내 야적장 최신부에 도착했습니다. 팩크레인 부품들로 만든 비밀 은신처였습니다. 여기면 안전해요. 소년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도 못 찾아요. 소리만 안 내면요. 도주는 거친 숨을 고르며 은신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좁고 누추했지만 놀랍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네가 다 만든 거냐? 여기서 혼자 지낸 거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도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말로 오늘 못 살아나갔을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도준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소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 쉽게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소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본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은신처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년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험한 건 밖이 아니라 아저씨 자신이에요. 은신처에 도착하자마자 도준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도준은 몇 번이나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어. 도준이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이래? 설마 고장 난 건가? 배터리가 나간 건가? 도준이 답답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도준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지금 당장요. 뭐라고? 내 폰인데 왜? 도준이 목소리를 높이려다 급히 낮췄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전파 탐지기에 걸려요. 위치가 다 노출된다고요. 민수의 말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켜는 순간 여기 좌표 바로 찍혀요. 그러면 저 사람들 10분도 안 돼서 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바닥의 진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비싼 폰인지 알아? 그거 하나에 수백만 원이야. 돈이 뭐 대수예요?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민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폰도 돈도 다 소용없어요. 도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이 녀석이 감히 나한테.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JK그룹 강도준이야. 알아요. 그래서 뭐요? 민수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그게 여기선 뭐가 중요한데요?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도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내 재산이 수조 원이야. 내가 원하면 이 야적장도 하루아침에 사버릴 수 있어. 민수가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선 회장님 돈보다 내 발소리가 더 가치 있어요. 소리 안 내고 움직이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여긴. 뭐라고?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내면 우리 둘 다 죽어요. 민수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화낼 때도 아니에요. 도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내 직원들이 날 찾고 있을 거야. 아무도 안 와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럴 리가 없어. 최 실장이. 도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도 이미 당했을 거리요. 민수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저씨가 도망친 지 꽤 됐어요.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은신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준의 숨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컹, 컹컹.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냥개예요. 사람 냄새 맡고 따라오는 놈들이에요.
저 소리 가까워요. 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컹컹컹, 으르렁. 민수가 은신처 바닥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뿌려야 해요. 지금 안 하면 끝이에요. 하얀 가루를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뭐야 그게?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독 같은 건 아니겠지? 후각을 차단하는 약품이에요. 개 코를 잠시 속여요. 숨 참고 바닥에 엎드려요. 도준이 망설였습니다. 이런 더러운 바닥에? 이게 무슨 꼴이야?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체면 챙길 때 아니에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준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조용히만 하면 되는 거지. 사냥개들이 은신처 바로 위 컨테이너를 긁어댔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컹, 컹. 쇠판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도준은 극한의 공포에 떨며 민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러다 들키는 거 아냐? 지금 바로 위잖아. 냄새 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도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요. 지금 손만 떼도 소리 나요. 개들이 점점 더 격렬하게 긁어댔습니다. 컹컹컹, 으르렁. 민수가 도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쪽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비상정지 버튼 누르면 위층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럼 같이 가자. 도준이 숨죽여 말했습니다. 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안 돼요. 둘이 같이 가면 들켜요.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무게도 소리도 2배예요. 민수가 도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저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요. 뭐라고? 도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말 들었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면 둘 다 죽어요. 도준은 소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래된 각오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개들의 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밖을 확인했습니다.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 안 가요. 이동해야 해요.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두 사람은 은신처를 나와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발 조심하세요. 여긴 철 조각이 많아요. 이동 중에 도준이 녹슨 철 조망에 다리를 찢었습니다. 아! 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젠장! 다리가 찢어졌어. 민수가 재빨리 도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피 더 나요. 다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픈데. 도준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이대로 걷기 힘들 것 같아. 민수가 자신의 배낭에서 압박붕대를 꺼냈습니다. 이거 써야 해요. 지금 묶지 않으면 위험해요. 너 그런 것까지 가지고 다녀? 도준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항상 준비해둬요. 민수는 짧게 말했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민수의 능숙한 손길로 도준의 다리를 지혈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꽉 묶을게요. 도주는 민수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이런 걸 네가 써도 되는 건데. 고마워. 그런데 너 동생이 있어? 도준의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습니다. 네. 아픈 동생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요. 그럼 너도 가족이 있구나. 도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동생밖에 없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어요. 도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상처를 건드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도준이 멀리 보이는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그 방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뭐라고?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놈들이 제 아지트를 태우고 있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숨고 살던 곳이에요. 민수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돌아갈 데도 없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도주는 민수의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부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게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었구나. 불길이 거세지면서 연기가 몰려왔습니다. 산소가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도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요.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가야 해요. 컨베이어 벨트? 화물 하역용이에요. 좁지만 안전해요.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컨베이어 벨트 아래의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탈출로 입구에서 갑자기 강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복면을 쓴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도준을 쓰레기 압축기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너는? 제가 저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할게요. 민수가 반대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기다. 쫓아. 추격자들이 민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주는 압축기 틈새로 민수가 구타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쾅! 쾅!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 꼬마는 대체 뭘 하던 놈이야? 도주는 본능적으로 근처 제어반의 비상 사이렌을 작동시켰습니다. 삐익! 사이렌 소리가 야적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이 소리는? 뭔가 고장난 건가? 추격자들이 당황하며 흩어졌습니다. 민수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도준이 숨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야. 하수도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수도 입구로 뛰어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도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처음으로 타인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민수가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조금만 더 견뎌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끈끈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수도 출구 근처에서 도준의 옷 안쪽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무전기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준이 무전기를 꺼내보니 비상용 업무 통신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이어폰을 연결해 도준의 귀에 꽂아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돼요. 무전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도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히 동생 강치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독사의 거친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놈이 어디 숨어 있는지. 형이 살아있으면 계획은 실패다. 야적장죄로 매몰시켜라. 치준의 차가운 명령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전기를 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치준이가 형, 뭐가 놀랍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는데. 치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넘게 형, 그늘에 가려져 살았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도준이 심장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동생이. 민수가 도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치준이가, 내 친동생이, 그 동생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민수의 차가운 말에 도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로 그때 야적장 정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본대가 도착했군. 무전기에서 치준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장 경호팀까지 동원했어. 이제 형은 끝이야. 야적장 곳곳에 무장한 경호원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하수도 벽의 틈새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도준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동생이 나를. 그때 야적장 곳곳에서 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유류 냄새예요. 저들이 뭔가를 뿌리고 있어요. 무전기에서 치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유류 저장고 밸브 열었나? 네, 전 구역에 기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좋아. 증거 인멸 준비 완료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들이 야적장을 통째로 태우려고 해요. 뭐라고? 여기 있는 마약 거래 증거를 모두 없애려는 거예요. 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네, 같이 타 죽는 거죠. 민수가 지하 유류 연통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로 가야 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통으로? 그런 위험한 곳을. 죽기 싫으면 따라와요. 두 사람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연통으로 향했습니다. 연통 입구에서 민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앞쪽에서 노숙인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분노로 몸을 떨며 앞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도준이 뒤에서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가면 너도 죽어. 나요. 저 할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네가 죽으면 동생은 누가 지키냐? 도준의 일갈에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기가 차오르는 연통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치준의 경호팀이 가스탄을 던졌습니다. 콰직! 유독한 연기가 연통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준이 숨을 쉴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민수가 젖은 옷가지로 도준의 코와 입을 감쌌습니다. 참아요. 조금만 더. 연통 끝에 다다랐을 때 총구가 도준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경호원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저격탄이 날아왔습니다. 총이 경호원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야적장 외곽 언덕에서 정밀 저격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연막탄이 터지며 주변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 실장이다. 도준이 소리쳤습니다. 최성재가 이끄는 JK그룹 특수보안팀이 야적장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치준의 용병들과 최 실장 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치치직, 탕탕탕, 총성이 야적장을 메아리쳤습니다. 치준이 미리 대기시켜둔 헬기를 호출했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최성재의 재질을 뿌리치고 헬기 착륙장으로 달렸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치준이를 잡아야 해.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치준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 도준이 나타났습니다. 치준아, 왜 이러는 거야? 치준이 도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늦었어, 형.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민수가 몸을 던져 도준을 밀쳐냈습니다. 탄환이 민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으아!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도준이 부상당한 민수를 안고 치준과 눈을 맞췄습니다. 치준아,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헬기 이륙의 강풍이 두 사람을 휘감았습니다. 최성재 팀이 헬기를 향해 사격했지만 치준은 급히 이륙했습니다. 야적장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도준과 민수는 폭발하는 잔해를 피해 안전지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최성재에게 소리쳤습니다. 실장, 당장 이 아이를 살려. 못 살리면 다 해고다. 최성재가 급히 구급차를 호출했습니다. 도준은 민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죽으면 안 돼. 일주일 후, 도준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벽과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도준이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최성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실장, 여긴 어디야? 그리고 민수는? 도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성재가 옆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준이 민수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성재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치준이 놈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최성재가 태블릿을 도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카르텔과의 거래 내역, 자금 세탁 경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했지? 그 소년, 민수가 알려준 야적장 지하 비밀 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도준이 민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곳까지 알고 있었다고? 네. 야적장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더군요. 최성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도준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민수, 17세. 부모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동생 소희, 10세. 심장병 환자라고? 네.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야적장에서 범죄자들의 뒤처리를 해주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소희는? 소희가 어디 있어요?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도준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소희는 안전해. 거짓말이에요. 제가 없으면 소희가 혼자. 내 전용 의료진이 소희를 최고급 병동으로 옮겼어. 민수가 도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희가 뭔데? 도준이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네가 내 생명을 구했으니까. 나는 내 동생의 미래를 구하겠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한다. 도준과 민수는 함께 병원으로 소희를 보러 갔습니다. 무균실에서 잠들어 있는 소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소희야, 오빠가 왔어. 도준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에 할 수 있대.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준이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 외모를 좀 다듬어 주세요. 도준 씨, 저는 내 특별 보좌관이 될 거야. 그에 맞는 차림이 필요해. 스타일리스트가 민수의 머리를 자르고 세련된 옷을 입혔습니다. 거울을 본 민수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도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강민수야. 내 아들이고. 민수가 고급 수트의 감촉을 만져보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원단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옷을 입으니까 익숙해질 거야. 도준이 민수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 민수가 스테이크를 조심스럽게 잘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도준은 민수가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야, 치준이를 잡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야적장의 비밀 장부들. 네가 숨겨둔 것들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복수하고 싶거든요. 도준은 민수와 함께 치준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검찰 내에 치준이의 첩자들이 있어. 이들을 역이용해야 해. 함정을 파는 거군요. 똑똑하네. 그래, 함정이야. 민수는 도준 곁에서 기업가들의 치밀한 수싸움을 배워갔습니다. 야적장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그래. 본질은 같아. 살아남는 거야. 정보부에서 치준이 다시 야적장을 이용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비상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도준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네. 이번엔 제가 아버지 뒤를 지킬게요. 민수가 처음으로 도준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두 사람은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야적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으로 야적장의 실시간 열감지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최적의 잠입 경로는 여기예요. 역시 이곳의 전문가답네. 도준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뒤를 지키겠다. 민수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야적장 외곽의 전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치준 일당을 포위하는 빛의 그물이 쳐졌습니다. 도준은 당당하게 선두에 서서 전진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치준아. 야적장에 설치된 강력한 조명이 일제히 켜지면서 어둠이 걷혔습니다. 도준의 치밀한 포위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치준과 카르텔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독사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최성재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강치준, 포위되었다. 순순히 투항하라. 치준이 권총을 빼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이 직접 왔군. 끝까지 방해하려고. 도준이 야적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가 바로 옆에서 그를 호위했습니다. 치준아,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20년 넘게 참았는데? 치준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은 항상 모든 걸 가졌잖아. 아버지의 사랑도 회사도 모든 걸.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도준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형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치준의 목소리에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도준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특수부대원들이 사방에서 치준 일당을 포위했습니다. 독사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보스,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독사가 수류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같이 죽자. 그 순간 저격수의 정밀 사격이 독사의 손목을 맞췄습니다. 수류탄이 떨어지며 굴러갔습니다. 엎드려. 최성재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닥에 엎드린 가운데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쾅!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치준이 독사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형, 한 걸음만 더 오면 이놈부터 죽여버린다. 도준이 멈춰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어. 멈출 테니까 진정해. 늦었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치준이 독사를 밀쳐내고 도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몸을 날려 치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안 돼. 도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와 치준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도준이 달려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요. 민수의 옷에서 피가 스며나왔습니다. 치준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형만. 최성재의 부대원들이 치준을 포위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아라. 치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도준은 민수를 안고
구급차로 뛰어갔습니다. 실장, 당장 병원으로. 네, 회장님. 6개월 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강치주는 마약 밀매, 살인 교사, 배임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수는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도준의 정식 양자가 되었습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편입하여 평범한 학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학교는 어때? 도준이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소희도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어 도준의 저택 정원에서 강아지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 이리 와봐요. 소희가 그림을 그리며 소리쳤습니다. 뭘 그렸어? 도준이 다가가 보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가 도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우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준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매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민수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경제 기사를 해석해 들려주었습니다. 이 기업의 전략은 잘못됐어요. 시장 분석이 부족해요. 도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앞으로 회사 일을 맡겨야겠어. 주말에는 도준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소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택은 이제 냉기 대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도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과거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품격 있게 제압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도준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민수가 낡은 넥타이 핀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지? 야적장에서 아버지가 버리신 거예요. 제가 주워뒀어요. 도준이 넥타이 핀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열쇠였습니다. 민수의 진솔한 고백에 도준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내 것이야. 도준이 넥타이 핀을 다시 민수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네, 아버지. 세 사람은 저녁 노을을 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거나 숨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무력화되었습니다. 삐익.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도준의 서재 모니터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에서 탈주한 독사였습니다. 피 묻은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도준,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택의 메인 보안실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최성재가 급하게 모니터들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내부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이 뚫렸습니다. 도준이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보안 요원 중에 내통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어디 있어?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최성재가 무전기로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소희를 보호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운전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소희 양이 납치당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벽에 내려쳤습니다. 젠장, 도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강도준인가? 독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적장에서 빼앗긴 내 인생을 돌려받겠다. 소희를 어디에 숨겼어? 그룹 지분양도 서류를 준비해라. 1시간 내로 야적장 침전조 구역으로 와라. 만약 소희에게 손이라도 대면 협박은 그만해. 지금 내가 갑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준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 발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도준을 부축했습니다. 도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성재가 응급실에 연락했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안 돼. 소희부터 구해야 해. 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여 도준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간절한 부탁을 전했습니다. 소희를 구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수가 도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소희를 데려올게요. 병원에 도준을 맡긴 뒤 민수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무면허였지만 야적장에서 굴러먹던 경험으로 최단 경로를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저격 포인트는 어디가 좋을까요? 민수가 운전하면서 최성재에게 물었습니다. 동쪽 언덕이 최적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해야죠. 소희를 구해야 하니까. 태풍이 상륙하면서 야적장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시야를 가려 더욱 위험했습니다. 독사는 소희를 과거 도준과 민수가 숨었던 바로 그 2번 컨테이너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오빠, 소희가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곧 내 오빠가 올 거야. 독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도준이 의료진의 재질을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말렸지만 도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야적장에 도착한 도준을 민수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소희를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몸이 안 좋으. 괜찮다. 이번엔 반드시 끝내자. 독사가 컨테이너 주변에 원격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도준이 양도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두 폭파시켜 주마.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도준이 비틀거리며 독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있다. 서류 가져가라.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봐야겠어. 독사가 도준을 괴롭히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무릎 꿇을게. 도준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민수가 빗줄기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컨테이너 뒷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사가 도준을 비웃으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이군. 바로 그때 민수가 야적장용 대형 절단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위잉! 컨테이너 지지대가 끊어지며 구조물이 기울어졌습니다. 뭐야?
독사가 당황했습니다. 소희가 기울어진 컨테이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민수가 몸을 던져 동생을 받아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하지만 반동으로 민수의 발이 구조물에 끼었습니다. 으악! 민수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분노한 독사가 기폭 장치를 누르려 했습니다. 모두 죽어. 도준이 마지막 힘을 짜내 독사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안 돼. 두 사람이 야적장의 깊은 침전조 안으로 함께 추락했습니다. 첨벙. 민수가 소희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뒤 침전조 가장자리로 기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폭우와 폭발음이 뒤섞인 가운데 침전조의 검은 물만 일렁거렸습니다. 도준과 독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침전조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오물이 온몸을 휩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민수가 검은 물속을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그쪽으로 헤엄쳐 가니 가라앉던 도준의 옷깃이 잡혔습니다. 잡았다. 민수가 온 힘을 다해 도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도준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도준을 진흙 바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맥박을 확인해 보니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민수가 눈물과 빗물이 범벅된 얼굴로 도준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리 좀 내보세요. 끝장나면 안 돼요. 민수의 절규가 빗소리에 섞여 울렸습니다. 한편 최성재 팀이 추락한 독사를 인양해 체포했습니다. 이놈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관심은 오직 도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소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5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민수의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바로 그때 도준이 오물을 토해내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캐액, 캐액. 아버지. 민수와 소희가 도준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도준이 희미하게 눈을 떠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조용해졌구나. 그 말을 남기고 도준이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도착하여 도준을 응급 이송했습니다. 민수가 헬기 안에서 도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요.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상과 익사 위기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잘해서 도준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심폐소생술로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준이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던 민수와 소희가 보였습니다. 너희들 괜찮구나. 도준의 목소리에 두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빠. 소희가 도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가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하나 했어요. 미안해, 소희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가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독사도 잡혔고 치준도 감옥에 있고. 도준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전 재산보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더 소중해. 검찰에서 강치준의 첩자들도 모두 소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야적장의 범죄 조직은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도주는 건강을 회복한 뒤 첫 공식 행보로 야적장을 전면 철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강민수 평화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야적장에서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 재단 설립식에서 도준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희는 그날의 공포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추상화를 그렸습니다. 빗줄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빠와 오빠를 구해준 비예요. 소희가 설명하며 웃었습니다. 도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민수에게 실무를 맡겼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야적장 부지의 철거 현장에서 도주는 민수가 보관해온 낡은 2번 컨테이너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건 기념물로 남기자.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철거되는 야적장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병동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네. 도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조용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3년 후 과거에 음산했던 야적장 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 현대적인 교육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희망의 숲 공원이었습니다. 분수대가 있는 중앙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과거 컨테이너가 쌓여있던 자리에는 도서관과 체육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대학을 조기 졸업한 민수는 이제 JK그룹의 상무로 정식 임용되었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이사회실에 들어섰습니다. 야적장 부지 재생 프로젝트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5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취업률은 95%에 달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강 상무님입니다. 회장님께서 훌륭한 후계자를 키우셨군요. 도주는 은퇴 후 저택의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그려준 그림들을 감상하거나 민수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으며 평화로운 노년을 즐겼습니다. 아빠, 새 그림 어때요? 소희가 이젤 앞에서 물감을 섞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20대가 된 소희는 저명한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답구나. 내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도준이 소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전 세계를 누비며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언론에서도 그녀의 작품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에필로그는 세 사람이 공원 한복판에 전시된 녹슨 2번 컨테이너 기념관 앞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념관에는 희망의 시작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준이 컨테이너 벽을 만지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날 네가 나를 여기 밀어 넣었을 때 사실 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단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구두 소리가 너무 커서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최성재가 이제 재단의 보안 총책임자가 되어 가족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기념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러죠. 도준과 민수, 소희가 컨테이너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최성재가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행복한 미소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재단 장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컨테이너 안에서도 빛은 들어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경청했습니다. 여러분을 구해줄 누군가도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갈채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준은 민수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준 게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해가 지면서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소희가 직접 구운 쿠키를 바구니에서 꺼냈습니다. 아빠, 오빠, 이거 드세요. 우리 소희가 만든 거야? 맛있겠다. 도준이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공원의 평화로운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준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사이에 어떤 컨테이너, 장벽도 없구나. 민수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해요. 행복이 깨질지 모르니까요. 세 사람이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점차 하늘로 올라가며 공원의 전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적장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황금빛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희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컨테이너에 숨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도준 회장과 민수, 소희 가족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처음엔 생존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된 세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도준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민수와 소희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야적장이라는 차갑고 메마른 곳에서 피어난 가족애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